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다른 회생 절차하고 달리 이제 개인 회생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회생 절차는 이제 부채가 50억 넘어가는 법인 회생 절차, 부채가 50억 이하인 법인이 하는 간이회생, 그다음에 사업 소득자가 하는 간이회생, 그리고 급여 소득자가 하는 일반회생,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이렇게 뭐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달 4월 20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자격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인 채무자가 이제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그 다음에 담보 채무 15억 이하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자연인인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고, 주식회사나 재단이나 조합원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지 채권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회생 절차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요건은 이제 파산 원인이 있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 파산 원인은 이제 뭐 부채 초과라든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불능이라고 하죠.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했을 때, 지급 정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음부도처럼 어음이 돌아왔는데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급 정지는 채무자가 연체하거나 어음금을 못 주거나 못 주겠다 그런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거를 지급정지라고 하는 거고, 금융권에서 지급정지를 걸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일반인들이 조금 이제 지급정지는 이제 은행이나 채권자가 하는 건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채무자가 연체하거나 그 다음에 원금이라든지 수표금이라든지 이런 결제를 못했을 때 이제 의사표시가 된 거잖아요. 못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지급정지라고,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회생에서 뭐 이렇게 신청자하고 신청 그 채무 상한액이 이렇게 돼 있고 신청 요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개인회생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다른 회생 절차에 비해서 개인회생 절차에 장점이 있고 좀 단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자기 본인 재산에 대해서 관리 처분 권한을 유지합니다. 다른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관제인이나 관리인이라고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 처분 권한이 채무자에게서 이전이 되거든요.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에서는 이제 개인회생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이전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은 이제 신청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법 조문상으로는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안 내면 기각되는데, 보통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변제 계획안도 같이 접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변제 계획안이 변제 계획으로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인가 결정이라고 하는데, 인가에 대해서 채권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그래서 대부분 청산가치 보장이라든지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수행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률 요건에 부합하면 변제 계획안은 대부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나고 그대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만약 3년 계획이면 3년 변제 계획이 원칙인데, 3년 변제 계획이면 36개월을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5년 변제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6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60회 또는 60개월 분을 월 변제금 정해진 대로 납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으면 자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든요.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이제 목록에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체 채권자 다 합치면은 5억 5천인데, 한 사람만 누락시키면 5억 이하로 돼서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고의로 누락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발각이 되면 기각되거나 아니면 개시결정 이후에 발각되거나 하면 그 채권은 면책이 안 되고 심하게 그게 공무관계가 뭐 인정까지 된다 그러면은 면책 불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10억 이하는 개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뭐 11억이다 그러면 그 채권을 누락시키고 고의로 누락시켜가지고 10억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개인회생이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변제 기간이 짧고, 그리고 채권의 동의 절차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면책 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해진 변제 개월수를 채우면 바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개인회생에서 담보권은 별채권이라 그래가지고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에 기한 경매 절차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하고 나서 지금 진행 중인 경매를 중지시키려고 그러면 개별 중지 명령 신청을 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중단시켜 놓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은 개시결정 효력에 의해서 담보권에 기한 경매 절차나 강제 집행들이 이제 변제 계획안에 대한 인가시나 그다음에 개인회생이 실패했을 경우에 폐지가 되거든요. 폐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두 시점 중에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만 한정적으로 경매나 이런 강제 집행들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변제 계획안 인가냐 불인가냐까지 보는 데는 거의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인가 이후에는 되게 특이한 게, 다른 회생 절차에서는 진행 중인 경매나 강제 집행들이 실효가 돼요.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다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주택, 아파트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담보대출 같은 것들인데 쫓겨날 건 아닙니까? 왜냐면은 개인회생 중에는 경매 절차가 중단돼 있다가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 결정이 나고 나면은 다시 담보권자의 경매 실시나 진행 중인 경매가 진행돼 버리니까 집이 날아갈 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소정의 임차인이 아니고 자가 소유자다 보니까 소액보증금 인정을, 날파리가 왜 이렇게 다니지? 그래서 이제 어떤 보호 대책이 없어요. 거주지 확보를 위한 정말 소액의 보증금, 압류 금지 보증금도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움직임이 서울회생법원이나 춘천, 원주, 이제 수원, 이런 수도권에서 가까운 법원들은 좀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움직임이냐 하면, 주택담보대출에 걸려 있는 경우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데 이제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변제 계획안 인가 이후에도 이자 납입 잘하고 그러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끔 개인회생 채무자를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담보대출이 걸려 있는 집이긴 하지만 그래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각 개별 법원마다 어떤 데는 주택담보 걸려 있는 이제 주거지가 경매로 날아가고 한 푼도 못 받고, 어떤 법원은 이자 납입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고, 이게 형평이 좀 어긋난다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법 개정이 돼서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는 거주지, 거기서 경매 절차에서 낙찰됐다 그러면 거기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게 거주비 정도는 마련해주고 보장을 해주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서울 지역은 5,300, 그 다음에 인구 과밀 억제 지역, 일산 이런 데는 4,300, 이런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중에서 압류 금지 재산인, 면제 재산 이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소유자인 경우에는 한 푼도 건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제도 하에서는. 그래서 지금 업무 협약으로 각급 법원이, 이제 회생법원이나 각 법원의 파산부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전하면서 계속 고정할 수 있게끔 업무 협약을 통해서 개별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전국 보건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제 생각에 점점 더 확산돼서 아마 실무상 더 이런 어떤 방법들이 실현이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법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신보기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그냥 양해해주고 동의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안 하겠다 그러면은 경무해버리겠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법률가들이 그 법률 개정을 좀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그 개인회생 그 채무액이 신청 채무액 상한액이 증가하면서 개인회생이 100% 유리한 건 아닙니다. 장점은 많긴 한데, 왜냐하면 채무가 9억 9천이다 그러면 자산도 그에 비례해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월 변제금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6개월 또는 60개월 동안 변제해야 되는데, 다른 회생 절차는 10년 변제거든요. 1년에 한 번 변제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느슨하게 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뭐 빡세게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떤 게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도중에 수행할 수 있는지, 생활상의 부담은 없는지, 그리고 변제금의 규모가 감당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은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1, 2억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당연히 개인회생이 유리하죠. 10년 변제보다는. 근데 금액이 이제 10억에 달하거나 담보 채무가 14억에 달하거나 이럴 때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변제금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개인회생에서는 담보물을 내가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변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매각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가 자산을 활용해서 거주 비용 마련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비교 선택하고 취사 선택해서 내게 알맞는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개인회생이 다른 회생 절차에 비해서는 비용이나 기간이나 이런 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쪽이 대부분이 유리할 겁니다. 근데 여하튼 개인회생은 변호사가 법원 출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브로커나 명의 대여를 한 변호사 사무실, 명의 대여를 한 법무사 사무실, 이런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3년짜리 변제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면제까지 받으려고 그러면 4개월 반 정도는 걸리고, 5년짜리면 5개월 반 정도는 걸리고, 6년 반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브로커들 사무실이나 명의대여한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사건 처리가 그때 가서 면책 신청을 하면 다른 사무실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잘 점검해 보시고 상담을 구체적으로 변호사하고 해보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조심하고 유의하셔서 내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신청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